아, 오늘은 1월달 수업의 마지막 시간이고, 매달 마지막은 제가 작가 연구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지금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전시들을 소개하면서 공부할 만한 그런 중요 작가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룰 작가는 유해민준이라는 그 중국 작가인데요. 1990년대 이후 그 중국 현대 미술을 이끌었던 그런 그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사람이고, 원래 그 군인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석유 공장에서 전기 공으로 지내다가 1985년에 이 허베이 사범대학교 회화과를 입학해가지고 예술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평범한 전기공으로 일하다가 이제 예술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2008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72억 원 작품 가격이 꼭 뭐 그 작가의 예술성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요즘은 좀 뭐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그리고 전 세계 콜렉터들의 사랑을 받은 작가였고,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가 5월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있으니까요.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작품이 나오게 되는 그 사회적인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요. 대개 이제 작가들의 그 영감의 원천, 예술의 그 주제를 끌어내는 그 모티브가 사회적인 소스가 있고요. 또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소스가 있죠. 작가마다 뭐 그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차이가 있겠지만, 유해민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의 급변하는 사회 현실에서 자신의 작업에 소재와 주제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이 사회적인 문제를 그 예술, 또 작품으로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좋은 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그 현대 상황을 좀 보면은요, 1966년부터 76년까지 이 마오쩌둥에 의해 가지고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중국의 그 공산화가 이루어지고, 이 예술계에서도 프로파간다 스타일, 그러니까 그 정치 선전을 위한 예술이죠. 어떤 순수한 어떤 예술 자체의 자율성이 아니라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위한 그런 예술에 나타났고, 이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순수 미술은 굉장히 억압이 되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모더니즘 그 자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술이라는 그 자체를 어떤 그 정치적인 선전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순수 예술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억압이 커진 거고, 문화혁명이 끝나면서 이제 개혁 개방이 시작되죠. 자본주의가 막 들어오면서 그 급진적인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빈부 격차가 굉장히 커지죠. 우리나라도 빈부 격차가 굉장히 커졌죠. 이 자본주의의 큰 문제로 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부정부패가 극심해지고, 그 전통적인 그 중국의 그 동양적인 문화와 이 서양의 자본주의 문화가 충돌하면서 엄청난 대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70년대 후반, 80년대는 그야말로 그 급진적인 사회 변동 속에 그 혼란한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1985년도에 그 미술계에서는 이 신사조 미술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깨인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그 정부의 통제를 비난하면서 그 이념적 허구로부터 그 해방을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와 분리된 개인을 주목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그 이데올로기가 개인의 자유라든지 어떤 그 개인의 취향 같은 걸 억눌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 개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사회로부터 벗어나는 방식이 어떤 자아의 어떤 그 실존적인 문제, 고독한, 소외된 뭐 그런 인간상들, 뭐 서양 철학과 어떤 그 자유주의 문화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되고, 웃을 때마저도 억누진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어두운 분위기를 예술가들이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림이 대체적으로 어둡게 그려지는 거죠. 서양식으로 보면은 이제 표현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정치적인 선전 미술에서 저항을 하려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감정, 소소한 감정, 억압된 감정을 주목하게 됐다. 중국에서는 이걸 표현주의라고 하지 않고요, 상은 미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어떤 그 상처를 드러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두운 내면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양식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989년도에 천안문 사태가 터지죠. 그 지식인과 예술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을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유혈 진압된 것이 1989년에 천안문 사태인데,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 광주 민주화 운동 정도 해당하는 그런 사태가 중국에서는 천안문 사건으로 이제 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지식인과 예술가들을 탄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술가들이 그런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과 어떤 혐오감, 저항감, 이런 것들을 풍자적으로 다루게 되는 거죠. 중국의 현대미술이라는 것은 이런 그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억누르면서 그것이 하나의 그 토양이 되어졌다는 거죠. 예술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사회적인 거나 개인적이거나 뭔가 그 경직성에서 꽃을 피우거든요. 땅이 이렇게 굳어져 있어야 거기에 씨를 심고 거기에서 꽃과 열매를 피울 수 있는 거죠. 예술은 언제나 경직된 사회일수록, 또 개인의 억압이 클수록 그에 대한 어떤 그 반작용, 저항, 정신, 이것들이 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예술은 이 의식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그런 중국의 현대 사회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위에민준이 이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1989년인데, 이 천안문 사태 직후죠. 그때 이제 그 작가들이 원명원, 위엔밍 위엔이라는 그 예술촌에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서 집단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위에민준뿐만 아니라 그 양샤오빙, 팡리준 뭐 이런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사회를 풍자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게 되는데, 그거를 냉소적 리얼리즘이라고 그러고요. 여기가 이제 원명원이라는 데인데, 여기서 이제 예술가들이 모여서 작업을 했고 의기투합을 한 거죠. 그리고 위에민준도 거기에 작업실을 양샤오빙과 함께 작업실을 얻어가지고 본격적인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 미술이 전부 다 이런 그 공통적인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19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그 민족미술로 나타나는 것과 상당히 그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되는데, 중국 현대미술의 특징은 주로 이제 그 풍자적인 특성으로 많이 가고 있고, 주로 그 인물을 주로 다루고 있다. 초상화의 그 전통을 계승해가지고 주로 사람 얼굴을 통해서 풍자적인 방향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 유해민중과 같이 작업실을 썼던 그 양샤오빈의 작품인데요. 약간 그 그로테스크한 저런 그 표정들, 저게 이제 상은 미술의 하나의 그 특징들이죠. 색깔은 굉장히 아름다운 색이지만 일그러진 그 얼굴 표정에서 억눌린 인간의 어떤 그 고통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팡리준의 경우는 이분도 이제 원명원에서 작품 활동을 한 작가인데, 자신의 얼굴을 캐릭터로 해가지고 뭐 저항하기도 힘든 그런 강력한 그런 사회 현실에 허탈해하고 있는 그런 지식인들의 모습을 이제 풍자한, 약간 그 바보 같고 어리숙한 표정으로 캐릭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샤오강 같은 작가는 가족의 그 추상 사진을 그리면서 그 눈빛이 아주 그 공허하고 약간 그 환각 상태에 빠진 그런 그 몽환적인 기억을 그린 초상화로 캐릭터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판츠 같은 경우는 가면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본성이 억압되고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개인의 모습을 저렇게 가면 시리즈로 했습니다. 자, 이런 중국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그 사회에 억압된 그 자아의 내면을 다루게 되면서, 유해민중 같은 경우도 초기 작업들을 보면은 이제 그 친구들의 모습을, 얼굴을 이제 그리면서 냉소적인 웃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1990년대 작품인데요. 초기에는 자기 얼굴이 아니고 이제 그 친구들의 얼굴을 소재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는데, 아직 자기의 그 캐릭터가 나오기 전의 작품이죠. 그래서 비교적 친구들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아직은 좀 자연스러운 웃음이죠. 나중에는 이게 이제 더 극대화 돼가지고 억지스러운 웃음으로 변질이 되지만, 초기 작업에서는 이제 아직은 좀 본래의 그 얼굴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초상화가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저게 실제 어떤 사건을 가리킨다든지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인물을 가리킨다든지 하면 예술 작품이 되기 어렵겠죠. 저게 예술이 된다는 것은 저게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대한 그 해석이 캐릭터로 담기게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게 담기지 않은 초창기 작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모습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바뀌어가는가,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천안문에서 친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냉소적인 친구들의 껄렁껄렁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런 이제 웃음이 건전한 웃음이라기보다도 사회에 대한 냉소적 웃음이죠. 웃음에도 여러 종류의 웃음이 있잖아요. 저런 웃음들은 냉소가 깔린 비판적인 의식이 들어간 거죠. 자, 역시 그 친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92년 작품부터는 이제 그 한 명을 여러 가지로 이제 증식시켜서 그리는 그런 방식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한 사람의 캐릭터를 반복해서 저렇게 그리면서 웃음이라는 상징적인 내용을 캐릭터로 잡아내기 위해서 입을 강조하게 되죠. 입이 커지면서 이빨 수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죠? 천안문을 거꾸로 그려놨네요. 자, 93년도 작품인데,
이제 웃음이라는 거를 이제 하나의 자신의 캐릭터로 끌고 가면서 이제 한 사람을 증식시키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구축해 가고 있는 거죠. 상당히 그 정치적인 내용이 담긴 겁니다. 지금 천안문이 자꾸 등장하는 것도 천안문 사태 이후에 정부의 통제와 억압에 대한 저항의식이 저렇게 웃음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괭괭이라는 작품인데요. 혹시 그 같은 주제죠. 천안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친구의 모습을 증식시키는 뭐 이런 작업인데 여기 얼마 전에 70억인가 경매에 그렇게 낙찰이 된 작품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사실성으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캐릭터하고 사회적인 역사적인 현장을 같이 그리는 뭐 그런 방식으로 화면을 구성해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꽤 차별화가 된 거죠. 89년에 졸업했으니까 졸업하고 나서 뭐 한 3, 4년 지나가지고 바로 그 자기 스타일이 나왔다. 자기 포지션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지점인데, 그러니까 빨리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거는 내가 뭘 그릴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확실해진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사회 현실과 그 당시에 그 예술가들의 그 공통된 생각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해줬다. 뚜렷하게 어떤 내용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예술가들한테는 오히려 더 빨리 자기 양식을 찾아가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이제 뭐 무조건 웃는 거죠. 그죠? 모가지가 끊어져도 웃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9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장면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미술사의 주요 장면들을 패러디한 작품들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사의 그 주요 장면들을 자신의 웃는 인물로 변형시키거나 또는 뭐 인물을 빼고 배경만 그려가지고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잊혀져 갔는가를 환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작품은 드라큘라의 키오스 섬의 학살이라는 작품에서 가져왔죠. 낭만주의 화가인 드라큘라는 그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토대로 그림을 그린 작가거든요. 키오스 섬에서 일어나는 그 학살 장면을 소재로 드라마틱하게 구성했는데 상당히 그 무거운 주제죠. 사람들이 그 학살되는 그런 무거운 주제를 그리면서 완전히 그 자기 인물상으로 바꿔놓은 작품입니다. 오른쪽에 그 드라큘라 작품에서는 비극적인 장면인데 요 두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 사람이 이제 요 사람이고 다리가 이건 요렇게 돼 있는데 이제 반대쪽으로 바꿔놓긴 했지만 아무튼 적당하게 변형을 시키면서 한 사람이 증식되면서 이제 웃는 모습으로 변형을 시켰습니다. 변형이 많아가지고 이 작품만 보면은 이제 어디서 따왔는지 이제 잘 모를 정도인데 아무튼 그 저 웃음이라는 거는 뭐 전통이나 어떤 그 사회에 대한 냉소적인 비판이 풍자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이것도 많이 알려진 작품이죠. 처형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원래 그 고야의 작품을 마네가 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으로 패러디했고 그거를 다시 패러디한 겁니다. 이것도 얼마나 그 심각한 순간입니까? 그 처형당하는 극적인 순간인데 그 순간에 저렇게 낄낄거리고 웃어대니까 상당히 그 반전이 크게 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은 뭐 얼마든지 미술사의 장면들을 가져다가 자기 작품으로 저렇게 자기 캐릭터로 바꿔놔 버리면은 얼마든지 이제 가능한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식사라는 작품을 패러디한 거고요. 마네는 이제 이 작품을 이제 그 당시에 프랑스의 발전된 사회, 부르주아 계층이 형성이 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그 파리의 문화를 풍자적으로 그린 건데, 그거를
유해민주는 그 중국 현대 사회를 풍자하는 그림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여신을 풍자한 그림이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마저도 이제 웃는 모습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아주 쉽게 어떤 그 차별화가 됐죠. 그동안 그 많은 뭐 초상화나 인물화가 있었지만 그런 인물들과는 확실히 그 차별화되는 성격을 가지면서 또 그것이 어떤 중국 현대 사회와 맞물려서 어떤 정치적 권력에 대한 하나의 그 저항으로 주제가 잡힌 거죠. 상당히 그 쉽게 잘 풀어가는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죠. 주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또 벨라스케스의 교황 이노켄티우스 10세의 초상화, 이거를 이제 베이컨이 습작으로 그린 적이 있죠. 그걸 이제 다시 유해민주 스타일로 그린 작품입니다. 베이컨의 경우는 권위 있고 숭고한 존재인 그 교황을 저렇게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는 모습으로 패러디했다면은 유해민주는 천박하게 웃어대는 방식으로 재해석을 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판화로 또 하기도 하고요. 실크 스크린으로 만의 작품을 패러디했습니다. 베르메르의 바느질하는 여인을 리도그래프로 찍은 겁니다. 베이컨의 작품을 패러디해가지고 유해민준 버전으로 바꾸는 거고요. 이렇게 예술가들이 이제 자기의 언어 스타일이 나오면은요, 그걸 가지고 그 대가들의 작품을 패러디해가지고 자기 양식으로 해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쉽게 자기 스타일을, 자기 언어를 그 대가들의 작품과 비교되면서 소개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인지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의 경우는 동시웬이라는 그 중국 작가죠. 이 작가가 새로운 중국의 건국 기념식이라는 작품을 제작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작품입니다. 1953년 작품인데, 이런 작품은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다룬 작품인데, 그 작품을 따라 그리면서 사람을 다 빼버렸죠. 장면 시리즈 중에 이런 작품들이 꽤 있지만 1953년이니까 이 뒤에 어떻게 중국이 많이 변했나, 그 변화된 양상을 사람들을 빼가지고 표현한 거거든요. 이렇게 가니까 얼굴 캐릭터가 안 나오니까 이게 누구 작품인지 잘 모르겠죠. 왜냐면은 유해민주한테 이 웃는 얼굴이라는 거는 뭐 김창렬의 물방울처럼 그 작가의 마치 그 트레이드 마크처럼 딱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게 빠져버리니까 이게 누구 작품인지 잘 이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어려움이 있죠. 캐릭터가 빠지면은 작품이 안 팔린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얼굴로 바꿔가지고 캐릭터를 만드는데, 과거 문화혁명 때는 마오 한 사람만 그릴 수 있었다. 작가는 자기 자신을 그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이미지를 만드는 배우처럼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자신이 스펙타클의 일부가 될 수 있고 이를 연출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도 만들 수 있다. 옛날에는 마오쩌둥의 어떤 그 선전 그림만 주로 그렸다면은 이제는 자유롭게 자기 얼굴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작가의 생각이고, 자기 얼굴을 배양시켜서 캐릭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해민준한테 웃음이라는 것은 이 작가의 그 주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고, 이 웃음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작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작품 속의 인물은 모두 바보 같다. 그들은 웃고 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강요된 듯한 부자연스러움과 어색함이 숨어 있다. 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표현한다. 이들은 곧 내 초상이자 친구의 모습이며 나아가 이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기도 하다. 자, 이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다. 자, 이 말이 중요한 거죠.
뭐 자기의 자화상, 자기의 자화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일 때 모두한테 해당이 되는 그런 어떤 그 보편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실 뭐 중국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로부터 개인의 그 억압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에 모든 인간들이 갖는 갈등의 요소죠. 그죠? 어떤 사회라는 거는 사실은 그 개인을 위한 사회여야 되는데 어떤 정치적 인간들이 어떤 권력을 위해서 그 개인의 그 자유를 또는 개성을 억압한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비극적인 그 현실, 특히 중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 권력의 지배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러한 캐릭터를 만들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사진 보면은 본인의 얼굴과 이 캐릭터가 굉장히 닮아 있죠.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자기의 그 자화상으로 캐릭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내 그림의 인물은 비록 웃고 있지만 슬픔이나 고통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삶은 한편의 고통이고 또 다른 한편은 어떤 이상이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웃는 것이다. 코미디와 비극은 늘 공존하는 것으로 나 자신 또한 상반된 요소를 지니고 있다. 사실 관계는 이러한 상반된 요소들 간의 다툼과 싸움에서 발생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내 그림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종의 투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역설적으로 웃음을 선택했다. 이 사람이요, 너무 슬프면은요, 웃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막 그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막 통곡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서 웃음이 막 나와요. 그리고 그 반대로 너무 좋고 너무 기쁘면 또 눈물이 막 나오죠. 그죠?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것도 거기서 그게 만나게 돼 있는데 어린이 그 놀이터에서 막 이거 타는 거 있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에? 거기서 재미를 느껴요. 무서우면서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건 재미를 느낀다는 거죠. 어떤 그 상반된 감정이 낮과 밤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양면성이 내재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언어도 보면은 그런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귀여운 애들이 있으면은 그 애 보고 아유 미워 죽겠네 그러잖아요. 에? 미워 죽겠다. 너무 이쁠 때 우리는 미워 죽겠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뭐 친구들을 만났을 때 너무 반가운 친구를 만나면은 이 썩어 죽일 놈의 새끼야 어디 있다 이제 나왔냐 막 그런 식으로 이 문둥이 자식아 어디 있다 이제 나왔냐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역설적인 표현을 한다는 거죠. 김소월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엮어 가실 때에는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 이런 그 역설적인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 우리의 그 마음 한편에 그 양가적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해민준의 웃음은 인간의 비극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비극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술적이라는 거예요. 작가가 적어도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웃음으로 먹고 사는 건데 이 정도 철학은 있어야 되는. 이거는 우리 모두한테 해당되는 어떤 그 보편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술의 주제에서는 반드시 인류가 갖고 있는 그 보편성을 끄집어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지점입니다. 특별한 어떤 현상을 다루더라도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메인 메시지에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보편성을 건드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이런 깃발들, 마오쩌둥이 머릿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우리가 아니라 그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이데올로기에 쩔어가지고, 어떤 사상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데올로기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이렇게 헤엄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 어떤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금자탑을 이제 이런 식으로 쌓아 올렸어요. 이렇게 이제 자기 캐릭터가 나와버리면 작업하기가 상당히 편해져요.
이 화면을 구성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누구 작품이라는 걸 바로 알아볼 수 있잖아요. 어떤 중국의 어떤 전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전통이나 어떤 그 사회 현실이나 뭐 이런 걸 가져와서 이 캐릭터와 결합을 시켜버리면은 어떤 저항 정신이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민족미술은 사회에 대한 저항이 있었어도 그것이 너무 그 직접적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그게 순수 예술에서 좀 너무 많이 벗어났다 해가지고 이제 많은 공격을 받았죠. 그러려면 뭘 예술로 하냐, 그냥 사회 운동을 하면 되는 거지. 유해민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한번 이 풍자에서 표현이 되고 있고, 또 이제 회화적인 어떤 구성이라든지 색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죠. 뭐 다양한 방식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빨리 자기 스타일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렇게 그 얼굴로 캐릭터가 잡히면서 이제 그 주변 배경만 바꿔주면 되는, 그리고 이제 화면의 구성이 문제로 된 거죠. 상당히 쉽게 작품을 풀어가고 있고, 또 거기다 작품까지 잘 팔려요. 아주 고가의 작품까지 팔리니까 아주 복이 많은 작가죠. 여러 가지 상황과 결합만 시키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구나 한 장 그림은 몇십억에 이제 팔려버리면, 다양한 상황들, 배경을 이제 바꿔보지만 이게 조금 아무래도 지루한 거죠. 왜냐면 90년대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뭐 자기 스타일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사실 뭐 큰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환자들도 웃고, 아무튼 웃게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비극적인 상황을 다 웃게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반전이 다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가가 좀 지루하죠. 지루해가지고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한 작가가 한 3번의 큰 변화가 있는데, 이 작가도 이제 그 얼굴을 빼고 한번 해보겠다는 일종의 하나의 그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06년경에 이 미궁 시리즈를 시도합니다. 이 미궁 시리즈는 그 어린 시절에 자기가 즐겨 놀았던 그 미로 찾기 퍼즐에서 영감을 얻은 건데요. 이 미궁 게임을 할 때 그 미로 속을 계속 헤매잖아요. 끝없이 여기저기 헤매다가 미궁에 빠진다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인생이 곧 미궁이고, 미궁 안에서 이 세계의 정치나 테러리즘, 뭐 중국의 뭐 신앙 결핍의 문제, 예술가와 관객의 그 소통의 문제, 뭐 전통의 의미, 뭐 중국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미궁 속을 헤매고 있는 우리의 그 인생과 같다 하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죠. 사실 하나의 주제가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요, 그 주제에 힘이 빠져요. 그 사회적인 비판이라는 그 주제도 90년대 상황에서는 그게 굉장히 절실한 문제였었거든요,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힘이 실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회도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면은 이제 그렇게까지 정부가 뭐 개인을 뭐 통제하지는 않죠. 물론 지금도 뭐 중국은 많이 그런 예술의 자유가 많이 억압이 되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끌어온 그 주제가 조금 혼이 좀 덜 실리게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저항 의식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저항 포인트가 약해지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자기의 혼이 실리지 않고, 또 주문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절실함이 사라지는 게 되는 거죠. 작가로서는 이제 이런 게 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작업을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변화에 성공하는 작가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새로운 과거의 것과 이어지면서, 그렇게 이어지면서 양식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비판이 들어오면 왜 그런 작업을 갑자기 하느냐. 어? 지금 이제 유해민준 같은 경우는 인생이라는 건 미궁이다. 이 메시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과거 그 얘기가 아니라 불교적인 뭐 그런 개념이죠. 중생을 열반으로 들게 하는 부처의 교법은 48,000개의 법문이 있다. 48,000개의 법문이라는 결국 무한한 것이다. 하나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 무한한 법문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찾아 헤매지만 결국 미로 안에 갇혀 평생을 헤맬 뿐 결국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내 그림은 언제나 비관적이며 해체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유해민준의 경우는 자신의 그 메인 메시지를 비관적이며 해체적이다. 이렇게 잡으려 한 거예요. 그 전통에 대한 해체 또는 그 이데올로기에 대한 해체. 이걸로 잡으면은 그러면 조금 더 높게 갈 수 있다는 건데, 인생의 문제도 결국 미로다. 미로다.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없다. 규범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정의 이런 것들이 획일적일 수 없다 하는 그런 그 포스트 모던적인 그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그 미로 형식으로 그린다는 것이 조금 직접적인 거죠. 그죠? 너무 1차적으로 풀어한 것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미로적인 그런 현상을 패러디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미로 모양으로 실제 그려가지고 양식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1차적으로 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인물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누구 작품이야?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 작품이야? 자신의 어떤 고유성, 아이덴티티가 또 빠져버리는 거죠. 참 작가들이 이 지점들이 저 어려운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하기는 해야 되겠고, 여기서 또 한번 터져주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이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한번 삐끗 해버리면은 이 작가가 원래 이 정도였어? 또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궁 시리즈는 좀 실패했다고 봐요. 뭐 이렇게 되니까 누가 뭐 유해민 작품이라고 하겠어요, 이 작품을. 또 이렇게 풀어가 버리면은 이것도 곤란하다는 거죠. 전혀 다른 작가처럼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뭐 이 그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초기 작품과의 어떤 그 연관성, 일관성,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Looking for Paradise라는 제목인데, 인간이 파라다이스를 찾아서 미궁을 헤매고 있는 건 맞지만, 그걸 1차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이 좀 유치하게 풀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Looking for Chinese Art, 중국 미술을 찾아서 중국의 그 미술사, 역사를 뭐 이런 식으로 미로 형식으로 그린 작품인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해민준의 이런 작품이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본인은 이제 뭐 이 작품도 같이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반응이 좀 싸늘하죠, 이런 작품들은. 그리고 이제 후기 작품들에 오면은, 다시 이제 이런 유화 작업에서 캐릭터가 다시 들어오죠. 캐릭터가 다시 들어오고, 해골 안에 저렇게 얼굴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골이 나오는 거는 어떤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져오면서부터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저렇게 해골 형상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 얼굴 안에 저렇게 해골을 넣는 이런 방식인데, 아무튼 뭐 초기 작업보다는 그렇게 뭐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해골을 형상을 한 얼굴을 그렸는데,
뭐 요런 방향도 뭐 그다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죠. 다른 작가와 좀 충돌이 좀 일어날 여지가 있고, 이런 그 입모양을 보고 이제 조금 이제 유해민준 같다라는 정도 해골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초창기에 너무 이렇게 잘 풀리다 보니까 그걸 평생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주긴 줘야 되는데 그 변화의 지점에서 사실 요즘 헤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여의치가 않아요. 이렇게 방향을 틀어보고 좀 이렇게 어둡게 가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썩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또 뭐 이렇게도 해보고 뭐 이것도 유해민준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한번 이렇게 해보고 뭐 계속 하지는 못하죠. 계속 하지 못하고 반응이 싸늘하면 아무래도 주춤하죠. 그리고 또 뭐 쓰레기 더미들을 주워 모아서 이제 붙이는, 아니 이 작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이 작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은 너무 많은 작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크 아트 뭐 그 영향을 받은 작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작가들이. 그러니까 참 어렵죠. 뭐 이것저것 이 대가가 되면 함부로 막 하면 안 돼요. 왜 갑자기 또 이런 걸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얼굴을 또 집어 넣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변화를 시도하는데, 이렇게 이제 조각으로 확장하는 거는 이거는 괜찮아요. 조각으로 확장하는 거는 이제 자신의 캐릭터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 캐릭터를 가지고 이 조각적으로 방향을 모색하는 거는 뭐 그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죠. 바로 누가 봐도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책 위에서 뭐 지식에 대한 냉소죠. 인간이 쌓아놓은 그런 지적인 업적을 비웃는 뭐 이런 작업도 좋죠. 2016년도인가요? 그 이미지 연구소에서 중국에 간 적이 있었죠. 그때 저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죠. 뭐 유럽도 같이 가고, 뭐 중국, 뭐 일본도 한 2차례 가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많이 갔는데,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은 창작 세미나 때 국내 투어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나 지리산이나 이런데 캠프를 차려서 뭐 2박 3일, 뭐 3박 4일 그 정도로 해서 여행도 하면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는 그런 방식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정도나 돼야 이 코로나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최근 작품들을 한번 보죠. 최근 작품들. 2018년도 작품인데요. 자기 캐릭터에다가 다른 캐릭터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변화를 시도해보고 있는 거죠. 양가적 감정을 가진 그 인간의 모습을 앞뒤를 다르게 이렇게 조각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작품도 좀 너무 직접적으로 되고 있죠. 2017년 작품. 약간 그 초현실적인 분위기가 있죠. 몇 달 전에 그린 마지막 작품인데요. 이제는 그 캐릭터에서 입만 남겨가서 나머지는 이제 전통 회화에서 가져와서 변형을 시켰고, 이 히비스커스라는 무궁화과죠. 무궁화과의 꽃을 얼굴에다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지금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초기 작품보다는 임팩트가 좀 약한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도 뭐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거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캐릭터가 너무 강할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배우들도요, 어디 그 드라마나 영화에 이렇게 출연할 때 그 배역이 너무 인상 깊게 딱 각인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그 역할을 생각해요. 그 배우 하면은 그 역할이 딱 고정돼 버리는 거죠. 이거는 그 배우가 연기를 잘했다는 얘기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배역을 맡으면은 그건 또 이렇게 좀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자기의 그런 이미지가 하나로 딱 굳어지는 거를 경계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자신의 이미지가 하나로 굳어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동안 안 했던 배역 같은 거, 사극이나 뭐 이런 새로운 장르의 도전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자기의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거든요. 그 작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들도 너무 하나의 이미지가 굳어지지 않도록 그거를 항상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하면서 그 새로운 시도가 또 통하게 될 때, 아, 그 작가는, 그 배우는 좋은 예술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한 번 딱 굳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평생 가는 작가들이 있고요. 누구라고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각인이 된 걸 하기 때문에 무리는 없지만 본인한테는 그게 감옥이에요, 감옥. 자기 혼이 실리지 않죠, 그렇게 되면. 또 너무 많이 바꿔버리면은 정체성이 또 모호해지는 것이고, 한 뭐 두세 차례, 한 세 차례 정도를 이 변모를 할 수 있다면은 좋은 예술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해민준의 경우는 그 초반에 너무 이 각인이 컸다. 그리고 주제가 너무 분명하고, 사람들한테 각인도 확실히 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려다 보니까 지금 엄청 헤매고 있다. 뭐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62년생이니까 아직 뭐 더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 작가인데, 요즘은 그래서 약간 주춤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본인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떤 뚜렷한 돌파구가 좀 잘 안 보이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건 계속 묻는 모습을 원하는 거죠. 콜렉터들이 원하는 그런. 그런 거는 계속 한편으로 계속 하면서 또 다른 시도들을 해야 되는 건데, 더 강렬한 웃음을 그릴수록 내 자신의 무료함이나 지루함 같은 것을 표현할 수 있었다. 이 작가의 그 웃음이 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양가 감정, 이 예술은 이 양면성을 다룰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술의 주제는 계몽적인 주제들은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계몽인데 예술의 주제는 계몽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양면성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웃음을 통해서 무료함이나 지루함, 어떤 반전적인 포인트를 넣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작가를 다룰 때 그 작가의 뭐 좋은 점만 다룰 게 아니라 그 작가가 어려운 부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성공했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이 지점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작가 공부라고, 작가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